네, 정치가 답답할 때 찾아오는 토론사무소 시간,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정치학 박사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 소환에 관련된 얘기, 여러 가지 메시지들, 대응들 얘기했고요.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제일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게 바로 김만배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대장동 게이트,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입니다. 언론인들도 대거 연루됐고요. 흔히 말하는 좀 이제 국민주 방식으로 창간된 좀 독립성 있는 언론이라고 믿었던 곳에서도 정말 9억 되는 금액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어제 얘기해서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역에 돈을 뿌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보면 아무도 못 믿겠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안이 대장동 일당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 측과 이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나누기로 했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가 있다가 김만배 게이트 혹은 김만배 리스트로 훨씬 더 사건이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50억 클럽 그 초반에 사건 초반에 나왔었는데 곽상도 의원 정도 수사하고 거기서 수사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았잖아요. 박영수 전 특검이나 맞습니다. 또 권순일 대법관이나 이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안 시켰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언론사들의 중견 간부들까지 김만배 씨 로비 대상이 됐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기자가 기자를 로비를 했어요. 이건 무슨 업자가 기자를 로비한 게 아니고 같은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이 단지 밥 잘 사주고 돈 잘 쓰는 기자 선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잖아요. 9억 누구는 1억 누구는 9천만 원 때문에 이거는 그 대장동과 관련된 잠재된 사법적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 언론사를 상대로 김만배 씨가 로비를 벌였고 그걸 알고 그 기자들이 전 돈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당 기자를 오늘 해고하고 대표이사부터 편집국장까지 다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창사 이래 최대 위기인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국민들의 그런 신뢰와 기대 속에 국민주 방식으로 창간된 신문이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고비에서도 그런 어떤 진보 언론으로서의 독립성, 이 정체성 하나만큼은 뚜렷이 지켜왔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이제 큰 이 위기를 맞았고 지금 다른 언론사들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골프 접대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언론인들 상대로 로비를 했고 심지어 언론인들을 고문 이런 식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일도 안 하는데 고액의 연봉을 줬다. 이제 이런 의혹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 전부가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과연 김만배 씨 로비가 법조계와 언론만 그쳤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 정치권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법조계도 50억 클럽에서 거론된 사람들 일부겠느냐 과연. 최근에 판사들을 상대로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했다. 이런 의혹도 불거졌고 그리고 검사들은 그 대상이 안 됐겠느냐. 당연히 대장동 사건이 표면화되거나 그게 사건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주된 로비의 대상, 1차적 로비의 대상이 검사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또 선택적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골라서 발췌해가지고 수사하고 사건화시키고 나머지는 덮고. 근데 이런 어떤 그 가능성도 경계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악마화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법조기자라는 폐쇄된 그룹 안에서 지금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거리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라 김만배 핵폭탄으로 터지는 건 아닌가 지금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이 박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뭔가를 하여튼 도모하려고 했던 것은 대체로 좀 확인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측근들하고 일단 관련 맺은 거로 봐서. 그런데 김만배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더 큰 꿈? 그게 뭐냐 하면 성남시 시장 측근들 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니까 어찌됐건 시장실 주변을 로비를 해서 대장동 사업을 이제 성사를 시킨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수천억 대의 이제 자산가가 된 겁니다. 갑자기. 그거를 조금 더 키워서 그 대통령을 누군가를 만들고 그 대통령과 뭔가를 꾸미면 훨씬 더 큰 프로젝트를 꾸밀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다면 그 그림이 뭔진 모르겠으나 아마 김만배 씨는 알고 있겠죠. 본인은. 네. 그런 게 좀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전방위로 언론에 그 로비를 할 이유는 별로 없다. 네. 대장동 그 사안만으로는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네. 저는 보고요. 뭐 하여튼 상당히 좀 전 이 사건을 보면서 최근에 드러난 그걸 보면서 드루킹 사건이 생각났어요. 네. 그 드루킹 일당이 사실은 뭔가 더 큰 걸 꿈꾸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국민연금 이사장 하겠다는 생각도 했다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인가 여기서 출발했던 거죠. 거고 네. 국민연금의 이사장이 되면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대기업의 네, 뭐 최대 운영하는 기금이 크죠. 주주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경영권 개입까지도 뭐 모색했다 뭐 이런 얘기 다 과거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바가 있는데 뭐 그와 비슷한 뭔가를 좀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드러난 상황. 대장동을 넘어서는 큰 수밖에 그림 없다.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이후에 경기지사 되고 대권 주자로 성장해 가는 과정. 에서 어찌됐건 뭔가 역할을 하고 함께 하려고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나. 네. 저는 뭐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법조 기자니까 검찰총장에게 줄을 대도 사실은 박원석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정진석 위원장이 이거 언론인들 정치권 다 돈 받았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에는 한겨레를 저격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와 대장동 연결하려고 저격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까 박영수 특검이나 관련 수사들은 조금 균형이 안 맞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네. 부분은 앞으로 수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제대로. 이게 정말 이건 이제는 그러니까 네. 언론 예를 들어서 로비를 했다라고 친다면 뭐 한겨레가 뭐 이 조선동아중앙만큼 큰 매체는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 또 물론 이제 뭐 진보 진영 누군가를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으면 진보 언론하고 이제 뭔가 그쪽에 로비를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었다라고는 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분의 그 로비 행태로 보건대 굉장히 정석을 따르고 있어요. 여야의 골고루 로비에도 보험을 정석이 두는 있군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보수 언론도 저는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인기였는데요. 여기저기 정당마다 돈 담은 트럭을 보내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여쭤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데 대출 탕감 정책은 뭐 혼선이었다라고 하면 될 일 같기도 했다라고 판단했는데 굉장히 격하게 감정적인 표현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이제 윤심에 따른 당권 경쟁의 교통정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박사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얘기로 찍어 누르기 하는 거죠. 찍어 누르기다. 예, 네. 당대표 나오지 말라고 찍어 누르기 하는 거로 밖에는 이건 볼 수 없다. 그리고 좀 과하다 이거 역시.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유승민 전 의원 관련해서 네네. 당원 개정까지 하면서 저 당권 경쟁 룰을 또 다 바꾸고 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 다음 타겟이 이제 나경원 부위원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불출마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좀 위태위태해 보여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이분이 과거에 뭐 모르겠습니다. 정치권 경험이 없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네.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뭐 당장의 뭐 목표를 위해서 뭐 그렇게 한다는 거 뭐 다 국민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 목표는 뻔해 보이는 건데 네.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이 나서고 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라도 혹시 이게 탈이 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위험하다까지 표현하셨네요. 박 의원님. 저는 이런 장면을 처음 봐요.
과거에도 대통령의 의중이 당을 운영하는데 실렸던 전례는 많죠. 네네. 역대 모든 정권에 그게 네. 있었을 텐데 근데 어떤 본인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특정 후보들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네. 끌어안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이 나서서 위력을 행사하고 위압을 행사하는 장면은 저는 이거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얘기라고 생각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거의 김종필 당시에 2인자로 불렸던 이분 네네. 끌어안혀가지고 해외 망명하게 만들었던 이런 장면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들고 룰을 바꿔서 유승민 의원을 못 나오게 한 거. 어쨌든 이건 당내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네. 했는데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대출 탕감 정책을 확정해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라고 네네. 얘기한 건데 저래까지 정색을 하면서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흘리고 있는 거는 어떻게든 이게 눌러서 주저앉히겠다라고 하는 거고 더 험한 얘기도 나옵니다. 네. 만약 출마를 끝까지 고집하면 나경원 의원의 약점을 앞서 말한 여론에 검찰식 흘리거나 정치. 네. 아니면은 뭐 심지어 수사할 거다. 네. 이런 식의까지 이건 정치 공작이죠. 그렇게 네. 되면은 저는 역풍이 상당할 거라고 보고요. 앞서 이제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나중에 훗날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려놨을 때 이게 법률적 문제도 저는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고요. 폭력적이다. 일단은 저 모습 자체가. 네. 그리고 과연 국민의힘의 지금 윤핵관들을 비롯한 당 주류들의 모습은 저 정당이 민주정당인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당심도 민심도 다 버리고 네. 윤심 하나만 추종하면 아니 이러려면은 당대표 선거를 왜 합니까? 아니 임명하면 되지. 네. 내일부터 김기현이 당대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요식행위만 갖춰가지고 사실상 본인이 원하는 당대표를 만들려고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동원하는 거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을 거고요. 나경원 의원은 정치 인생 최대의 네. 저는 실험대에 섰다고 봅니다. 네.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저렇게까지 압박을 해오는데 고립무원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왕따잖아요. 네네. 제주도당에서 뭐 강연도 취소하고 맞습니다. 주변에 도우려고 했던 전현직 의원들도 네. 다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 더 큰 리스크는 여기서 주저앉는 게 더 큰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배지는 한 번 더 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권에 굴복해서 리더로서의 역할은 끝난다. 네. 그 길을 택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대통령실과 좀 맞서서라도 뚫고 나갈 건지 그 전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의지와 네. 배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유승민 전 의원도 떠오릅니다.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또 대권 주자로 컸던 방면까지. 나경원 의원은 일단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안철수 의원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앞으로 이제 다음 타자인가요? 아니요 위협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페이스메이커로 손색 없다. 그러나 위협은 안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이 판단하니까 뭐 관저도 초청한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안철수 의원이 본인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김장연대에 이어서 윤심이 확실하게 김기현 후보에게 실려 있는 데다가 결선 네. 투표라는 또 하나의 허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 설사 올라가도 안철수 의원이 당의 뿌리가 약한데 네. 과연 거기 승리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 계산하에 그냥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이번에 관저로 안철수 의원 부부를 초청한 이유는 뭘까? 네. 보험 들기다 이건. 대통령도 때에 따라서는 보험을 들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좀 그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혹시나 네. 안철수 의원이 결선 투표에서 1등을 해버리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원래 윤심은 안철수였다 이렇게. 그때 어찌됐건 본인이 당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네. 뭐 안철수 당대표하고도 소통을 안 할 수가 네. 없잖아요. 그렇죠. 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혹시 그럴 가능성을 대비한 거다. 그리고 다른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나경원 부위원장하고 달리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에요. 네. 중도 포기시킨다 그래서 중도 포기를 할 상황도 아니고 할 의사도 전혀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지금 다 포기했잖아요. 네. 뭐 총리설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찍어 누른다 그래서 또 이게 찍어 누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를 이 정도는 대통령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은 끝까지 갈 사람이다라고 본다면 최대한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밀어보지만
혹시 우연찮게 플랜 B가 될 수 있다. 우연찮게 뭐 나경원 부위원장이 그만두거나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출마를 안 한다거나 해서 그 표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가능성을 지금 대비한 네. 거가 아닐까. 그래서 좀 안철수 의원이 조금 좀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겠죠. 뭐 보험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랜 B라면 나경원보다는 안철수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안철수가 낫다. 예. 이게 대통령실의 의중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 토론사무소 오신 분들은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국민의힘 얘기는 좀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지금 무인기 침범 사태를 두고 안보는 여야가 없는 문제인데 김병주 의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난 사성 출신 의원인데 아주 호통의 정치를 요즘 펼치고 계세요. 정말 뭐 안보 관련해서 색깔론을 이제 하필이면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 문제에 얽혀서 민주당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어제 이제 고민정 최고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아니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저 당연히 윤리 제소하고 더한 대응도 하리라고 보고요. 대한민국의 사성 장군 출신을 두고서 네. 무슨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내통했다, 북한과 이렇게. 내통을 한 사람인 네. 것처럼 그렇게까지 언급을 한 거는 저는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문제의 본질은 어쨌든 우리 군의 이 경계 실패, 경호 실패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처음부터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직면한 게 아니고 거의 일주일이 지나서 비행금지 구역을 뭐 스치고 지나갔다고 주장합니다만 그것도 이제 뒤늦게 야당 의원이 계속 지적을 하니까 마지못해 네. 인정을 한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서 군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게 핵심이지. 네. 이거를 뭐 야당 의원이 그 정보를 어디서 알아냈냐. 네. 아니 그거 레이더 항저 지도 그 점으로 된 거 그랬다고 선으로 연결해서 구글하고 대조해 보면 저라도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성 장군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그걸 왜 유출을 못 해내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걸 가지고 무슨 북한의 내통설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여전히 국민의힘이 그런 그 날뛰 낡은 색깔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당이구나. 이걸 또 한 번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보에 있어서 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요. 누구보다도 불같이 화를 내셔야 될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자기가 보고를 못 받았잖아요. 국방장관을 질책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나오는 보도 보니까 뭐 이 무인기가 들어와서 용산 휘젓고 나갈 때쯤 국방부 장관이 보고 받으셨다면서요. 네. 10시 50분. 예. 뭐 그 전에 사실은 대통령은 이미 지하 벙커에 가 있어야 되는 상황. 경호처가 였던 사실 거예요. 인근 군 경 지휘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행령 바꿔서. 경호처에 뭐 합참이 보고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잘못된 거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군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네.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뭐 노크 기순 논란도 있고 있었는데 네네. 그거하고는 비교할 안 될 정도로 그렇죠. 이건 서울 하늘이 대통령실을 딱 뚫렸습니다. 겨냥해서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는데 그 무인기가 와서 휘젓고 돌아갈 동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게 이게 팩트인데다가 그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고가 그 대통령실 처음 설명을 보면 수시로 보고받고 수시로 대통령이 지시 내렸다라고 하는데 제때 보고가 다 안 이루어진 게 지금 하나씩 다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군을 되게 질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